파트 1. 전설은 조용히 돌아온다. 서울 외곽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도시의 빌딩과 철거 예정인 벽돌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사이를 구부정한 허리로 리어카를 끄는 한 노인이 지나간다. 이름은 강준호, 나이 76세. 낡은 모자, 아래로 들이운 주름진 얼굴,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다른 눈빛. 마치 고요한 호수 밑에 감춰진 깊은 심연 같았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만 보았다.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며 거리의 박스와 빈병을 모으는 그의 모습은 안쓰러우면서도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의 이름이 한때 특수부대 7077의 내부 보고서에 굵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코드네임 블랙팬서. 수십 건의 대테러 작전과 생환율 100%의 전설적인 인물. 그는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강준호는 은둔을 택했다. 세상의 눈길을 피해 오직 자신과 손녀 하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다. 손녀의 이름은 강하린. 부모를 잃고 어린 나이에 그에게 맡겨진 아이였다. 그는 과거의 맹수를 가둬둔 채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고자 했다. 리어카 위의 종이들과 고철이 그의 새 삶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조용히 그를 두고 가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철거 예정 구역을 지나던 강준호는 우연히 한 무리의 남자들이 할머니 포장마차 주인을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은 이 구역을 장악한 조직폭력배 금오파였다. 이 자리 이번 주부터 우리 관리 들어간다니까. 점심 장사하려면 상납금부터 내시죠. 그들의 비아냥거림과 욕설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쾌했던 건 그들이 노인을 상대로도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이었다. 단지 리어카가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강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조용히 다가갔다. 그만하지. 짧고 단호한 한마디. 깡패 하나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어이 할배, 어디서 배운 용기인가. 늙은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그 순간 그의 손이 움직였다. 느린 듯 빠르게 정확하게. 깡패의 팔꿈치를 비틀고 어깨를 눌렀다. 비명이 울려 퍼졌다. 주변이 술렁였고 한 명이 주먹을 날렸지만 그 역시 땅에 쓰러졌다. 그 광경을 본 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노인, 분명히 무언가가 다르다. 그의 눈빛, 자세, 그리고 주저함 없는 움직임. 그것은 훈련된 자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금오파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이라 여겼고 곧 후폭풍이 불어왔다. 누군가 그의 손녀를 노렸다. 집 앞에 남겨진 경고문, 그리고 사라진 할인. 강준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오래전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피비린내, 총성, 그리고 잃어버린 전우들의 비명. 그는 손을 떨며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707 휘장을 꺼냈다. 손에 쥔 그것은 무겁고도 익숙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간다. 전설은 조용히 돌아온다. 그것도 복수를 품고. 파트 2. 녹아진 전설의 파장밤이 되자 서울의 구시가지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골목길은 어둡고 좁으며 가로등 불빛은 깜빡이며 도시의 그림자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강준호는 무너진 건물 벽에 등을 기대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멀리 깜빡이는 넌사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낮고 깊었다. 복수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지도 한 장을 펼쳤다. 손녀 강하린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장소들, 금오파 조직원들의 주요 아지트, 그리고 자신의 탈출 루트까지. 그 지도는 마치 오래된 전쟁 전략서 같았다. 그는 그 위에 펜으로 작전을 표시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15분 안에 접근, 3분 안에 제압,
노출 금지. 그의 말투는 군인 그 자체였다. 그의 몸은 늙었지만 사고는 여전히 전술가였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린 밤하늘 너머 그는 과거 전우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희생된 동료들, 그리고 그가 지키지 못한 생명들. 그들은 지금도 그의 어깨 위에 앉아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골목 어귀에는 방심한 조직원 둘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강준호를 눈치채지 못했다. 몇 초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쓰러졌다. 비명도 없었다. 그것은 맹수의 사냥과도 같았다. 그의 목적지는 금오파의 2위 차창고였다. 그곳은 강할인이 감금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무장 조직원 4명이 교대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강준호는 폐건물의 외벽을 타고 조용히 접근했다. 창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곳을 통해 그는 무소음으로 침투했다. 창고 안은 의외로 조용했다. 공업용 램프 아래로 무기와 현금이 쌓여 있었다. 구석에 CCTV 모니터와 조작 장치가 있었고 한 남자가 졸린 눈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준호는 빠르게 뒤로 접근해 그를 제압했다. 모니터를 살피자 그는 할인이 감금된 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실 금고문이 달린 독방. 그는 자신의 손목에 감춰두었던 소형 폭파 장치를 꺼냈다. 조용히 도어락 회로를 해제하고 금고문을 열었다. 안에서 손녀는 낡은 의자에 묶인 채로 잔잔히 숨을 쉬고 있었다.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했다. 그가 문을 열자 할인은 눈을 떴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무너졌다. 전설적인 전사가 아닌 한 명의 할아버지로서 그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휴식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시체를 발견한 것이다. 할인아, 아빠랑 도망가자. 끝까지 지켜줄게. 강준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렸다. 그는 늙은 몸으로도 누구보다 빨랐다. 계단을 뛰어내리고 복도를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총성이 등 뒤에서 울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탈출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금오파는 그의 존재를 완전히 인식했다. 그들은 분노했고 박성진은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금오파의 수장이자 냉혈한 전략가였다. 그리고 과거 7우승 7 출신의 강준호의 이름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팔심. 박성진의 응징 이튿날 새벽. 도시의 뒷골목은 여전히 어둡고 축축축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쓰레기 더미 사이로 쥐들이 바삐 움직였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금오파의 조직원 수십 명이 각 구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 손에는 철제 곤봉, 전기 충격기, 그리고 무기가 들려 있었다. 조직 내부에는 하나의 명령이 떨어졌다. 강준호, 그 노인을 반드시 찾아라.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다. 박성진은 조용히 명령을 내리며 담배를 물었다. 그의 눈빛은 냉정하고 무표정했다. 그러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강준호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흑표범, 그 이름, 설마 진짜였나? 그는 20년 전 군사훈련 참관에서 들었던 소문을 기억해냈다. 인간 병기처럼 훈련된 전설의 작전 지휘관. 산 속에서 단독 침투로 12명의 적을 제거한 사나이. 당시 어린 장교였던 박성진은 그를 멀리서 본 적이 있었다. 깊은 인상을 남겼던 침묵하는 눈빛. 그가 지금 자신의 적이 되어 돌아왔다. 한편 강준호는 손녀를 임시 은신처로 옮긴 뒤 다시 길을 나섰다. 할인은 체력도 정신도 많이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할아버지, 이제 도망만 치지 말아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는 오래된 지하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과거 정보원들과의 접선지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한때 전쟁 같은 세월 속에서 생존자들이 모였던 장소. 녹슨 철문을 열자 먼지가 공중에 흩날렸다. 그는 천장 구석에 숨겨두었던 장비들을 꺼냈다. 방탄조끼, 군용칼, 무서움 권총, 그리고 그의 과거를 증명하는 마지막 장비 707 특수부대의 위성 암호 송신기. 이제 박성진, 너와의 마지막 게임이다. 그는 도시에 폐쇄된 터널 지도를 펴고 박성진의 본거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작전 경로를 그려나갔다. 그의 손놀림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한 명의 병사의 손, 마지막 임무에 나서는 전설의 손이었다. 금오파 본거지, 지하 카지노와 불법 무기 밀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폐공장. 박성진은 비상 모드로 경비를 강화하고 있었다. 조직원들은 점점 불안에 빠졌고 내부 분열의 조짐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몇몇은 속삭였다. 그 노인, 진짜 귀신이야.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총알도 피하더라니까. 그날 밤 불길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첫 총성이 울렸다. 감시초소에 있던 조직원이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경보음이 터졌고 박성진은 무전을 들며 소리쳤다. 접근 경로 봉쇄, 전력 차단, 침입자는 한 명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준호는 폐공장 내부로 침투한 상태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적들을 하나씩 제거했다. 소음은 없었고 피 냄새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수십 년 전 전장에서 그대로 옮겨온 듯했다. 박성진은 최후의 수단을 꺼냈다. 방어요원 12명, 자동화 감시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린을 다시 납치하기 위한 역습조. 그러나 그는 몰랐다. 하린은 이미 스스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숨겨진 무정의를 통해 경찰의 위치를 전송했고 탈출 경로를 확보해 두었다. 지하실 마지막 통로에서 박성진과 강준호는 마주섰다. 어두운 공간, 깨진 형광등 아래. 박성진은 말했다. 강준호, 그만하자. 우린 다를 바 없어. 나도 살기 위해 싸웠을 뿐이야. 강준호는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넌 살기 위해 죽였고 나는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 차이를 모르지 마. 그리고 전투는 시작되었다. 맨몸 격투, 주먹, 팔꿈치, 무릎. 두 사람은 수십 년의 전투 경험을 총동원해 싸웠다. 피가 흩날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마침내 박성진이 무너졌다. 그는 벽에 기댄 채 피를 토하며 말했다. 그래, 너는 진짜였어. 전설은 존재하더군. 강준호는 그를 바라보다 등을 돌렸다. 정의는 법에 맡긴다. 넌 끝났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할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끝이야. 팟 4. 개음은 그림자 속에 평화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어느 공장지대 외곽에선 드디어 긴 싸움의 끝이 도달했다.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어둠을 뚫고 깜빡였고 의료진들이 부상자들을 들것에 싣고 나갔다. 강준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손에는 피가 말라붙은 채였지만 그의 눈은 고요했다. 할인이 그의 곁에 다가왔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손은 담담히 할아버지의 어깨에 얹혀 있었다. 할아버지, 끝난 거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딘가에 메인 슬픔이 남아있었다. 그에게 이 싸움은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그림자와 자신에게 남은 죄책감에 대한 마지막 결전이었다. 경찰은 박성진을 체포했고 금호파 조직은 붕괴 일보 직전이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이미 수집되었고 언론도 이 사건을 폐지 줍는 노인의 반란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준호는 그런 관심을 원치 않았다. 며칠 후 그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서울의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낡은 모자에 굽은 허리로 폐지를 주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커피 한 잔을 건넸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세계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다. 하리는 학교에 복학했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살아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강준호와 함께 식사를 했고 저녁이면 함께 조용히 신문을 읽었다. 그들의 삶은 소박했고 그래서 더욱 소중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특수부대 707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화면 속에는 과거 작전 중 촬영된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마스크를 쓴 요원들, 불길 속으로 침투하는 그림자들. 그중 하나의 화면에서 어린 할인이 물었다. 할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이 혹시... 강준호는 조용히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껐다. 그리고 살짝 웃었다. 그냥 다 옛날 이야기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 너머로 다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조용한 평화만이 깃들어 있었다. 전설은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해 겨울 서울에는 드문 폭설이 내렸다. 눈은 조용히 쌓였고 도시의 소음도 그 속에 잠시 묻혔다. 한 노인이 조심스레 눈 덮인 인도를 걸었다. 낡은 리어카 바퀴는 눈길을 삐걱이며 지나갔다. 그는 특별하지 않았다. 아니, 특별하지 않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의 리어카가 지나가는 그 길에는 한때 전설이 있었고 침묵 속에 정의가 살아 숨 쉬고 있었다는 걸. 하리는 이제 자라 대학에 진학했다.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따뜻함과 의지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침묵이 저에게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강준호는 여전히 같은 동네, 같은 리어카, 같은 조용한 미소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짐을 짊어진 맹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평화를 지키는 그림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같은 골목을 돌며 폐지를 줍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줬다. 가끔 골목 어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 그는 속삭였다. 다음 세상에서는 총이 아닌 책을 들고 싶다. 그는 그렇게 살아갔다. 세상은 잊었을지 몰라도 어떤 기억은 바람처럼 남아 길을 스쳤다. 7071의 전설 흑표범 강준호.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용기와 사랑은 여전히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 때론 가장 조용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다.